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11월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선제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거든요. 기자회견 내용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갤럽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가장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1위가 김건희 여사 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 둘째치고 우선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께서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계속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을 만든다든지 또는 특별감찰관을 선임을 한다든지, 예.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를 가지고 당내 투톱 대표랑 원내대표 간에 조금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예. 안 의원께서는 어제 보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야 되지만 의총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네,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건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그 전에 누구죠? 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군요. 예. 벌써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정말 뭐 생각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5년 내내 법률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실망도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거 공약이기도 하니까 바로 이제 그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서 서로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연다든지 또는 표결을 한다든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의원들이 다 각자 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 중진 의원들이 계시니까 서로 타협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신 의원들도 이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생각하는 게 좀 다수의 목소리인가요? 주로 중진 의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라든지 또는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밑에서 예. 대표와 원내대표가. 근데 일단은 당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를 향해서 조금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여당으로서 야당에 좀 맞서서 이제 공세를 펼 게 있으면은 야당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예. 자꾸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야당처럼 김건희 이슈를 좀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고 있다, 이런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사실 저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겨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점점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를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거 그걸 없애겠다고까지도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업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준비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복잡해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럴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여당인데 자꾸 이제 영부인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야당과 좀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정말 중요한 다른 이슈로도 조금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네. 얼마 전에 사실 그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는 반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거시경제만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 거시경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수출과 수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수출은 좋습니다. 9%까지 올라갑니다. 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내수거든요. 네. 내수에서 지금 저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편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체감을 하게 되는 거지 수출 기업이 잘 된다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지금 수출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 내수 문제는 지금 좀 심각하다. 이것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그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그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재표결을 앞둔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인식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거나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없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표결에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선 저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용산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그나마 정말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목적 자체가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 보고 네.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 서로 양당의 합의하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해야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법안이라 해도 여야 합의로 좀 내용이 조율된 법안이 올라와야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야당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동의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이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게 그렇게 자리를 깔아놓는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당장 뭐 내일쯤부터 해서 제2부속실을 출범시키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2부속실을 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 이미 좀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출범 예. 시기를. 그렇다면 지금은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게 공식적인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있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만들었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국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만든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공개적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쓰고 있는 그런 비용 같은 것들도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투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전에 있었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셈이죠. 예, 뭐 지금까지 불거졌던 뭐 녹취가 공개된다든지 뭐 문자가 공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관리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논란을 크게 키운데 좀 기여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역할을 한 게 명태균 씨인데요. 사실 여러 유력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본인이 중간 역할을 했다는 것도 막 과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간의 단일화도 본인이 뭔가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좀 네.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별로 난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대신 좀 해명은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저 그 사진은 여러 군데서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선거를 하다 보면 정말 저기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다 아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뉴스거리가 안 되는지 조그맣게 났습니다. 예.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뭐 그 얼마 전에 그 최진석 저희 대선 때 선대위원장께서 네. 그 진실을 이렇게 페북에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따르면 저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먼저 최진석 위원장한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접촉이 왔답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가 이렇게 오고 갔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진석 위원장 판단에 이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내렸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저한테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본인 선에서 봤을 때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신뢰를 그렇게 주지 않아서 그 선에서 그냥 끊으신 모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혀 알 리가 없죠. 근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마 내가 말했으니까 저한테까지 전달했을 거야라고 착각할 수는 있겠죠. 네. 아마 그런 스토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 단일화를 좀 실제로 성사시키는 과정은 저희가 다 아는 예, 그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당시 의원 예. 뭐 이 두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단일화 그렇죠?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예. 명태균 씨 주장이긴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 근데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 게 인수위에 들어오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 와서 그 인수위에 들어올 사람들 면접을 좀 봐달라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 과정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예. 그게 좀 가능한 구조였나요? 인수위에 누가 들어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해서 뭐 사람을 꼽고 뭐 이럴 수 있는 과정이었나요? 저 설명을 드리자면 인수위 위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 24명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3분의 2 정도 인원을 그 당선자께서 지명을 하시고 예. 나머지 3분의 1 인원 정도를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명을 한 것은 제가 알든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게 평판 조회를 해보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으로 거쳤는지는 저는 잘 모르죠. 예.
그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그게 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좀 일방적인 주장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 그때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 이렇게 존재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총리가 대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정연설 불참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뒷말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뭐 힘드신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네.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회에서 하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들으라고 하는 시정연설이 아닙니다. 예. 국민들께 호소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필요하다. 협조를 구한다. 그런 연설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꼭 연설을 한다기보다는 국민들을 대한 호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교육부에서 그 의대생 휴학 승인하는 거 예. 자율권을 대학 쪽에 주기로 하면서 약간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도 물꼬가 좀 트인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동안 계속 물밑에서 의료계랑도 소통을 해오셨으니까 예. 이제는 좀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을 했을 때 네. 그걸 막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승인해 주는 것 자체는 원래 해야 되는 저는 조치였다. 예. 너무나 당연한데 굉장히 늦었죠. 사실은. 당연한데 늦어진 조치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의대 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의료계라고 하면 하나로 보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의대 학생, 그 다음에 전공의, 예. 그 다음에 개인 병원 진료 의사, 대학병원 의사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는데 다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로 단일안을 가져오라. 이거는 사실 제대로 의료 구조를 잘 모르는 분이 하시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의사는 다 같은 의사다 이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사실은 의대 학생들과 그리고 전공의들이 지금 현재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네.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8개월째 유지가 되는가? 그거는 의대 교수와 전문의들이 뼈를 갈아 넣어서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서 겨우겨우 유지를 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비난을 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진짜 희생을 하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제대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가는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두 단체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바로 내년 증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지금 현재 이제 11월 달로 접어들죠. 그러면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 동안 1년에 해당되는 그 과목을 이수를 못 합니다. 그렇죠. 이수를 해도 엉터리로 하게 되는데 네. 아니 사람 목숨을 다루는 학문을 엉터리로 가르쳐야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유급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기존의 3,000명에다가 증원하는 1,500명에다가 유급하는 1,500명까지 7,500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의과대학에서 7,500명을 가르칠 시설이 전무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69년도 네. 그 이야기죠. 69학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도저히 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돼서 결국은 69학번 입시를 없앴죠. 네. 예, 우리도 그런 사건인데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우리는 26학번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호학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2호학번이요. 예.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면 이 학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7,500명을 가르치면 제대로 실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대로 환자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나오기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의사고시에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500명을 증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명을 새로 뽑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6년을 지나게 돼요. 네. 그러면 의사고시에서 당연히 떨어지죠. 예.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겁니까? 배출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정부도 조금 물러난 부분은 있으니까 당연한 조치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고집을 덜 부리고 뭐 승인하겠다 한 건 있으니까 좀 대화를 이제는 좀 해서 뭐라도 좀 대화 테이블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없고 그 다음에 지방 의료가 부실하고 그 다음에 백신이나 약을 만드는 의사 과학자를 못 키우고 있는 그 3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랬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3대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는 문제라든지 예. 지방 의료원을 짓겠다든지 또 의사 과학자들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과를 신설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아마 의사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보니까 의사가 몇 명 정도 부족하다. 네. 지금 없는 의사 과학자를 만들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죠. 네. 그래서 몇 명을 더 증원하겠다. 이렇게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내는 게 정책적인 그런 수순입니다. 네. 근데 근데 정부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숫자부터 먼저 던져놓고. 숫자부터 던진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그 교육 개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던진 게 뭡니까? 5세 입학. 네. 숫자부터 던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숫자를 내놓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고 계속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가 좀 되려나 했는데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뭐 노력하신 분들 많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